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원님을 모시고 대북전단 금지법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지적과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북한 인권 외면이라는 문제로 비난받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리적인 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져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회를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문정부 취임 이후 국가 채무액만 3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021년 예산은 정부 편성안보다도 2조 원이나 불어난 558조 원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그야말로 초슈퍼 예산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적자의 규모를 줄이는 재정 강화 노력 없이 이대로 계속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된다면 재정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재정 준칙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김우철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김우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재정 준칙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재정 준칙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일부의 재정학자들 관심 주제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 2년은 뭐 그런 대로 조금 신중한 운용을 하려고 한 노력도 있었는데 3년차 되면서 이제 재정 지출 증가율이 매우 높아지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예산까지도 꽤 지출 증가율을 높게 잡았었죠. 근데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서 재정이 이제 팽창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지출을 신중하게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쟁도 있었고, 그러나 위기가 끝난 다음에 재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 부분은 뭐 거의 이견 없이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재정 경제 위기가 지나가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많은 조치들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말씀드릴 재정 준칙 제도가 매우 유효하다, 중요하고 상당히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거다. 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재정 준칙이 어떤 건지, 큰 틀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크게 보면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이유는 재정의 역할이 적극화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재정의 역할이 과거처럼 필요할 때만 적극화되고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재정을 언제 어떻게 얼만큼을 써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그 판단이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의 정치화라는 현상이 가속화되는데, 이게 매우 지금 새로운 또 우리 경험이고 중요한 지금 어떻게 본다면 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상황에 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여건은 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했지만 저성장, 고령화, 불평등의 심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재정이 어려웠는데 계속해서 확대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코로나 경제 위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된 상태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운영 방식을 이제 과거와는 다른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죠.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없이는 적극 재정이란 건 뭐 존재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재정을 잘 통제를 해야 되고, 재정을 잘 통제하려면 재정 통제 기구, 이걸 뭐 재정 지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재정 통제 기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준칙과 독립적인 재정 기구입니다. 이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그 크게 보면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무엇을과 관련해서는 네, 재정 통제 시스템과 이제 재정 준칙,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들과 성과,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재정 패러다임 변화와 재정 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 역할이 매우 적극화돼 가고 있고 재정 정책이 또 정치화되는 이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런 점인데,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거라 제가 짤막하게 얘기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재정 준칙을 도입할 건가, 요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재정 준칙과 독립적인 재정 기구가 달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다. 그리고 준칙에서 우리가 채무 준칙 위주로만 너무 생각을 하는데 지출 준칙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지나가 주시고요. 재정 준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보는 이 그림인데요. 피스컬 가버넌스, 재정의 지배기구, 통제기구라는 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정 준칙, 룰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 독립기구, 인스티튜션이 이제 그런 겁니다. 룰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룰을 제대로 감독하고 집행하고 이런 기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MTEF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재정의 중기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 룰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중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룰이 없습니다. 지금 준칙이 없고 우리는 재정 기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중장기 재정 계획만 있는데 이것도 좀 형식적인 것이라 우리의 현재 재정 지배 기구는 매우 약하다. 준칙도 없고 재정 기구도 없고 독립적인, 그 다음에 실효성 있고 실천을 담보하고 있는 중기 재정 운영 계획도 없다. 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룰은 크게 뭐 숫자로 표시되는 게 있고요, 뉴메리컬한 게 있고 절차를 이렇게 적어놓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이런 숫자들이죠. 대표적으로 재정 적자 비율 3%, 국가 채무 비율 60% 상한, 이런 건 다 지금 EU에서 쓰는 이런 수치적인 준칙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인 준칙은 주로 미국에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페이고 원칙, 과거의 우리나라의 그 양입 제출 원칙, 지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보다 낮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다 있는데 주로 뉴메리컬 실링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준칙을 사용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90개 나라예요. 90개 나라가 90년에 보면 7개 나라만 준칙을 도입했는데 지금 25년, 지금 이제 30년쯤 됐죠. 지금 25년 시점에서 봤을 때는 64개국이, 특히 선진국 OECD 국가 중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준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국가나 저소득 국가가 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네, 이 그림에서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보시면 전통적으로 재정 수지와 수지 준칙과 채무 준칙이 주로 이용이 됐었어요. 요 그림이 이제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 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익스펜디처 룰인데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갑자기 이 지출 준칙을 택하는 나라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이 지출 준칙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채무 준칙이 이제 이야기도 쉽고 국가 채무 논쟁도 심해서 심각한 편이어서 주로 채무 준칙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뭐 물론 수지 준칙도 다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최근의 트렌드는 지출 준칙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왜냐? 금융위기 이유가 되면서 재정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재정 건전화 조치를 쓸 때는, 특히 재정 여력을 회복할 때는 지출 준칙이 좀 더 효과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출 준칙을 거의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정한 시사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 박스의 맨 밑에 보시면 채무 준칙, 수지 준칙이 26개국,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제일 많이 채택하고 있고요. 동시에 2개 정도. 보통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개 정도를 평균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채무 수지 준칙이고요. 또 최근에 이런 트렌드 변화로 지출과 수지 준칙도 많이 쓰고 있다. 26대 23니까 매우 비슷하죠. 지출과 채무 준칙. 이거는 뭐 15개 국가밖에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될 볼 수 있고요. 뭐 유형별 장단점은 뭐 일단 제가 지출하고 채무준칙만 보실까요? 특히 채무준칙은 쉽죠. 네, 장점은 쉽고 재정 건전성하고 거의 뭐 동치명제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제고에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채무 수준이 과연 최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40%는 지켜야 합니다라고 기재부 장관이 이제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했을 때, 재작년이죠. 대통령이 왜 40%를,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부총리가 아무 제대로 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40% 마지노선이 무너졌는데, 사실은 이것은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40%를 지켜야 한다, 45%를 지켜야 한다. 또 기재부에서는 지난번 준칙에서 60% 정도를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합의가 된, 일치된 학자들 간에서도 최적의 채무 수준은 사실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지출 준칙은 보시면은 역시 지출을 줄인다는 게 재정 건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죠. 그리고 단순하고 감독도 용이하고 통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은 지출 수준 자체를 억제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것도 단점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재정 건전화 시기에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출의 어떤 이런 예산 형태의 지출만 있는 게 아니고 조세 지출도 있죠. 감면을 계속 늘어간다든지. 그것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나, 그래도 재정 여력을 회복할 때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그 시행령에 한다, 법률에 해야 된다 말이 많았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전체 룰을 그냥 낱개로 다 세면, 등록을 허락해서 준칙을 다 세어보면 126개입니다. 국가는 90개지만 이게 IMF 데이터인데요. 그러면 역시 91개가 법률 기반이 제일 많고요. 14개가 헌법 기반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야 동의도 있는데요. 우리는 여야 동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외국은 의원내각제라기 때문에 여야가 동의하면 이게 협치를 하는 정치 상황 하에서 거의 법률에 맞먹는 수준을 또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여야 동의도 거의 법률에 준하는 효과를 지닌다. 여하튼 대부분 법률 기반 이상의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헌법에도 14개 국가가 도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뭐 철학적 기반은 이제 북해넌이죠. 노벨상 받으신 분. 시장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가 더 문제다라는, 이분이 이제 재정 헌법론을 주장한 분이에요.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준칙을 포함해서 이걸 헌법에 놔야 된다. 재정 헌법을 주장한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이죠. 이분에서 준칙에 대한
게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분은 이제 정부 개입이라고 안 하고 정부가 시장 실패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간섭이라고 오히려 표현했죠. 그래서 간섭주의 경제학의 창시자입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재정 준칙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많은 근거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부채를 자꾸 늘려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 위험을 감수하는데 탁월하다. 이런 많은 연구, 초기 연구들이 주로 있었고요. 알레시나 같은 분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네, 이것도 뭐 이웃 사례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참조하시고요. 이 그림은 조금 잘 보셔야 합니다. 준칙이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이론적인 거 아니냐, 뭐 잘 지키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수능률이 50%에 이르니까 이게 이렇게 안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럼 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국가가 지켰다는 것이고요. 현실에 많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직계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능률은 50%나 된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 왼쪽에 보여드린 연구에서 이런 적자와 채무 통제에서 이거를 뭐 100% 준칙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실증 연구들이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재정정보원의 정성호 박사가 최근에 보여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나라 국가들이 국가채무 비율을 지금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EU 국가거든요. EU 국가는 재정 준칙이 채무 상한 60%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부채 비율이 수렴하느냐, 60% 아래쪽으로 수렴하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제 눈에는 수렴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의 룰이 다시 강화된 다음부터 요 수익선 두 개가 이제 그 재정 준칙을 강화한 금융위기 이후에 강화한 그런 시기들인데요. 그 시기를 거치면서 다 보면 이 점선인 60%에 근접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일랜드가 그쵸? 높이 솟았다가 120%까지 그 위에 급격해서 지금 60%를 맞춘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60%선 바로 밑으로 떨어졌죠. 오스트리아는 아직은 60%를 넘죠. 하지만 지금 줄여가는 노력을 볼 수 있고요. 점진적으로. 네, 이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같은 나라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60%를 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줄여가는 그래서 이 정도면 재정 준칙이 상당히 워킹한다. 이런 실증 근거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그림은 독일 그림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이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이후에 상당히 지금 높아져서 60%를 초과했는데 헌법에 대한 개정까지 실행을 함으로써 60%를 맞춘 독일이 상당히 그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 위기로 지금 재정을 독일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풀고 있는데 23년부터 재정 건전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죠. 상당히 우리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비교되는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23년도 못을 박았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십 유로씩 풀고 있지만 거기도 이제 자영업자가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고 있지만 23년부터는 23년 이후가 되면 다시 재정을 잘 통제하겠다 이런 약속을 공언을 했습니다. 23년이라고. 우리 뭐 올해 대선이 있는데 과연 이런 식의 정확한 언명을 하는 그런 후보감이 있을지 걱정이 좀 되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요. 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경기 순응성이라는 게 뭐냐면 준칙이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구속력이 강한데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고 준칙을 지키는 게 경제가 나쁠 때는 준칙을 지키기 어려운데 오히려 또 준칙을 어겨야 하는 이런 경기와 이제 경기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즉 경기와 역행해서 재정을 풀거나 줄여야 되는데 준칙은 경기 순응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얘기되는 건데 착한 부채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채가 빚은 나쁜 거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된 투자를 하면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되니까 이게 부채 비율 떨어뜨리고 세금을 더 걷거나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착한 부채론을 많이 주장하는 거죠. 원래 있긴 있었는데요. 이게 뭐 다수가 주장하는 이론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착한 부채론이 상당히 잘 돌아갈 것으로 보시나요? 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로 재정 확대를 했을 때 그 재정이 과연 성장률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이 주로 사회 투자보다는 이런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대부분 다 경제 성장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채를 졌지만 나중에 많이 갚았고요. 다 갚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착한 부채로는 이제 그 시기에는 맞지만, 이게 사회 투자 위주의 복지 재원 위주의 또 직접적인 보조금 형태의 이런 지출 확대가 과연 성장으로 직접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주의해야겠죠. 네, 이 부분은 많은 국가, 이게 우리가 정부 사이즈가 낮고 우리는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려면은 정부 사이즈를 늘려야 되는데, 이게 부채를 억누르면, 채무 상황 같은 재정 준칙으로 부채를 억누르면 정부 사이즈가 커가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또 반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로 진보 진영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염려하겠죠. 부채를 통제하려는 게 정부 사이즈를 어떻게든 낮게 가져가려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사고 아니냐, 우파적 사고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이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전혀 걱정할 게 없다. 부채 수준과 정부의 크기는 상관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정준칙, 채무준칙의 도입이 작은 정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준칙을 실제 운영하고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명목상의 준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기 보시면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데요. 상당히 강한 준칙을 썼는데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하고 폐기했습니다.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나라지만 코소보도 이제 그런 식이었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너무 이제 예외 조항도 없이 타이트하게 준칙을 마련하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됐을 때 다 그냥 미련 없이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명목상의 준칙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성력, 또 탄력적인 운영, 예외적인 조항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 적절하게 감내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었고요. 여기 나온 창의적 회계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군식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4대강을 이제 중앙정부 지출로 안 하고 공기업 공사의 지출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우회로 재정 확대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국에도 많습니다. 이태리나 뭐 오스트리아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식, 창의적 어카운팅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바로 이런 걸 막으려면 그리고 이런 예외 조항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그때 이 상황 판단을 해주거나 이런 창의적 회계를 방지하려면 준칙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우회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거나 또 아무 때고 자기 임의대로 꼭 필요할 때만 탄력적으로 준칙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준칙의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조금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아닙니다. 제가 워낙 그 앞에 연결이 안 좋아서 지금 뭐 공유 화면이 제가 안 하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에러가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채무 비율 한도 설정이 그렇고요. 예. 예를 들어서 EU 국가의 국가 채무 60에 적자 3%는요. 60%는 당시의 평균 미디언이었습니다. 그 EU 국가에. 그러니까 미디언을 정했고요. 3%가 나온 것도 황당합니다. 당시 명목 이자율이 5%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60%면
명목이자율 5%니까 이자만 갖고도 적자 3%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정을 균형을 해도요. 그러니까 재정적자 3% 상한이라는 건 뭐냐면 60%의 국채 비율에 명목이자율을 넣은 것.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런 준칙이었습니다. 이런 준칙이 사실은 잘 지켜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여러 국가들을 다 동시에 고려해야 하니까 이런 기계적인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준칙을 도입한다면 뭐 이런 기계적인 적용은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준칙을 디자인할 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큰 하나가 끝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은 뭐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고요. 다음 페이지요. 네. 네, 요건데요.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재정은 계속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정 정책의 정치적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고 주도권이 지금 기재부,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여당 대표, 원내대표, 여당이 지금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조세는 세법의 제정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여당이 주도권을 갖는 게 맞습니다만 재정은 헌법에서 이걸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편성하는 거고 심의 감독만 국회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재정 지출 증가율, 추경을 언제 어떻게 몇 번을 할지 또 심지어 이런 재난지원금을 몇 번을 언제 줄지를 국회에서 여당이 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물론 당연히 뭐 선거를 의식한 퍼퓰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재정 정책의 정치화는 강력한 지금 재정 위험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통제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준칙과 독립적인 재정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지나가시고요. 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재정의 적극화가 사실은 거의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정정책의 정치화 현상이 얼만큼 가속되는지 뒷부분 넘겨주세요. 예, 여기에 다 설명을 해놨는데요. 조세 부분과 다음 페이지 또 재정 지출이 어떻게 좀 달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미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재정전략회의에서 요 그림 잠깐 볼까요? 잠깐 요거는 뭐냐면 그 많은 OECD 국가 중에서 현금으로 전 국민에게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금을 준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이에요. 일본과 한국만 전 국민이었고요. 미국은 사실은 고소득층은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제도로서 위기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케이스는 이 세 나라밖에 없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본과 한국밖에 없고 대부분의 나라는 뭘 했느냐면 기존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실업급여의 대상을 넓히고 급여의 액수를 올리고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강력하게 견제해야 된다는 표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재정 여건은 뭐 제가 이미 다 넘겨주세요. 딱 표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런 재정 팽창의 속도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특히 부채 증가율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40%,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40% 갖고 싸운 게 불과 1년 반 전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60%를 지킬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다 회의적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 근거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지금 정부가 작년에 낸 겁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요. 24년 보시면 그 앞에 보여주세요. 표. 24년 보시면 지금 부채 비율이 정부가 예상한 거예요. 58.3%입니다. 지금 또 3차 재난지원금에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58.3%가 지켜진다는 건 만무할 겁니다. 이게 지금 기재부가 보통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중기재정 운영계획에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충격을 준 거죠. 24년에 낙관적으로 우리가 봐도 세입이 조금 보충이 되고 정부가 조금 아낀다 하더라도 지금 58%를 넘는다라는 거는 충격적인 사실이고 지금 올해 초기부터 시작된 또 다른 추가 재정 투입을 고려한다면 24년에 60%는 사실 지키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가 지난 9월에 발표한 숫자를 보시면 네, 거의 지금 160을 넘는 그런 부채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이제 50년 후입니다만, 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정부가 마지못해 이제 중기재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40년대 저 후반에 100%, 45년에 이제 99%까지 갔다가 100%는 안 넘는다. 그다음에 이제 저절로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전망에는 상당히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총 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사이즈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GDP 분의 총 지출이 그냥 픽스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려면 관리 재정 적자를 3% 초반에서 그 미만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뭐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관리 재정 적자의 비율은 물론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6%입니다. 올해도 6%다 돼갈 겁니다. 그리고 중기재 운용에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5%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고요. 준칙의 어떤 이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준칙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또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네, 이것도 다 이제 우리 지금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된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겁니다. 코로나 전에는 암묵적인 준칙으로 우리가 채무 증가 속도를 통제하는 데 노력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재정 운영계획에 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못 지키면 부총리는 사임을 하고 대통령은 사과를 하는 거다. 이런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재정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는 암묵적인 준칙 갖고는 안 된다.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인 준칙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출 준칙이 또 효과적일 수 있다. 채무 준칙은 채무 비율이라는 건 장기적으로요, 우리나라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뭐 보수 또는 진보를 가리지 않고 채무 비율의 중장기적인 상승은 거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고령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준칙을 정하게 되면 계속 준칙을 바꿔야 돼요. 5년마다. 이게 정부가 5년마다 시행령으로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시행령은 뭐 거의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채무 준칙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고령화가 끝난 다음에 그때 채무 준칙을 도입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이 앞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그 전에는 지출 준칙을 쓰는 게 좋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지출 준칙과 수지 준칙을 같이 쓴다. 지출을 특히 재량 지출을 몇 프로 이내로 줄일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그걸 법으로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준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퍼머넌트한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즉 영구적인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켜야만 하는 제약을 우리가 준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2, 3년,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는 우리가 퍼머넌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칙을 이렇게 뭐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도록 또 정부의 의지대로 이런 건 준칙이라고 우리가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지출 준칙과 수지 준칙, 재정 적자를 아까 말한 3% 미만으로 줄이는 것 이런 것들과 지출의 증가율 특히 우리가 이제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거든요. 정부가 이제 그때 정책 판단에 따라서 경기 판단 또 정책 운용에 따라서 지출 증가율을 바꾸는 건 이제 재량 지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이 재량 지출 증가율을 우리가 일정 폭 뭐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아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 매우 힘들지만 그런 걸 요구해야 하고 재정 수지 준칙, 그러니까 재정 적자 비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의 3% 미만으로 해야만 한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갖고 온 건 통합재정 수지를 GDP의 3%인데요. 통합재정 수지의 한 70%, 70%가 죄송합니다. 관리재정 수지의 적자의 70% 정도가
통합재정 수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재정 수지 예를 들어서 그 4%면 GDP 대비 비율 4%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면 거기에 70%를 곱하면 2.8% 정도 통합수지 적자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왔던 통합재정수지 3% 상한은 관리재정수지로 얘기하면 4% 중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높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약속한 60%는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끝나고 이제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무상환 설정은 매우 어려운 거다. 이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쭉 여기 슬라이드에 설명한 것들은 네, 넘어가십시오. 채무상환 설정이 왜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가지 실증적인 근거 또 이론적인 방법으로 채무상환선을 잡으려고 최적 수준을 잡으려고 했지만 학자끼리 의미 있고 상당히 이게 현실에 적용 가능한 그런 것들은 잡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했던 것은 장기적인 균형으로서 채무와 재정 적자 간의 구조적인 관계만큼은 지켜야 한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 쭉 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령화가 끝나는 단계에서 이런 최장기적인 의미에서 채무 준칙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 전에는 지출을 조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쉽고 합의도 빠르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할 독립적인 재정기구는 다른 나라 대부분 다 활용하고 있고 EU나 IMF, 월드뱅크나 OECD에서도 다 이런 독립적인 재정기구 없이 준칙을 운영하는 것 거의 무의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예외 조항들이 있고요. 또 이런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을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 제출하는데 5년 단위로 이런 것들이 다 부합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독립적인 이런 재정기구는 이제는 도입해야만 한다.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최근 3, 4년 전부터 특히 코로나 위기가 온 이 시기에 준칙과 특히 이런 독립적인 재정기구도 이제는 필요하다. 아시지만 우리 나보가 있다고 하지만 나보가 이런 롤을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복되는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한다면 독립적인 재정이 필요한데 이걸 완전히 순수 민간으로 하면 의미가 없고요. 민관으로 하는 게 좀 더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재정기구가 할 것들은 여기나 이런 업무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대한 자료 굉장히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재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지정 토론은 저희 송환재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환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의 송원재입니다. 저도 김솔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게 이제 김솔 교수님께서 고령화가 끝난 이후부터는 채무 준칙을 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지출 준칙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근데 과연 고령화가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채무준칙을 생각할 만큼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아마 계산해 보면 아마 0.9 안 될 겁니다. 재작년에 0.88이었고 아마 작년도 계산해 보면 한 0.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통계청에서는 2024년부터는 출산율이 반대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단순합니다. 여성 가임 인구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정부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인구경제학이라는 수업을 강의했습니다. 정제학과 3, 4학년 수강생들 대상이고요. 이 학생들에게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결혼을 하고 싶은지, 그다음에 자녀는 몇 명 정도 낳아서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결과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총 60명 학생이 수업을 들었고 남학생 35명, 여학생 25명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겠다고 한 여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학생은 4명이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31명은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집값,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자녀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몇 명 낳을 거냐 물어봤더니 자녀를 낳겠다고 한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하겠다는 4명의 남학생 중에서 3명만 자녀를 한 명 정도 낳았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사연에서 그런 결혼이라든가 이런 출산 실태조사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 학생들이 이제 좀 있으면 노동시장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인데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처럼 현금성 어찌 보면은 복지 정책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금성 복지를 이렇게 과도하게 확보하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한테는 어찌 보면은 죽으라고 하는 소리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결국 이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미래 세대인데 그러면 그런 예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소득의 과연 몇 %가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지출되고 건강보험료로 얼마를 지출해야 되고 그러면 또 소득세로 얼마큼 지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재산세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기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가 될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근로 의욕이 과연 생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재정 준칙을 어떻게 개헌을 해서라도 헌법에 저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법률학도 반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대선 이제 앞두고 있는데 대선 주자들에게 국민들이 요구를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아까 김우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켈 총리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미래 대통령도 앞으로 언제부터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킬 것인가, 그다음 어떻게 재정 건전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 준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김철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로 독립적인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구분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말도 많은 공수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긴급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렇게 호소하는 학자들부터 나서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민 단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위기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런 각오로 재정 준칙을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하고 실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좀 짧은 시간에 정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요. 김우철 교수님의 강연 자료는 저희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카톡방에도 저희가 이미 올려놓은 상태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김우철 교수님 확인이 지금 되실 건데요. 이보희 선생님께서 재정 중칙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재명 같은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과연 국민들이 이 재정 준칙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또는 아마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채팅창으로 선생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자료 감사하고요. 나머지 오늘 공부할 거 많이 주셨는데 이런 거 같다. 아까 착한 부채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정호승 경제수석이죠, 그렇죠? 그건 그 당시 얘기한 게 참 너무 궤변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야 부채를 내서 투자를 하니까 그 부채 자체가 정당화되지만은 이 예산은 세입이 모자라니까 지출을 못 감당해서 부채가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착한 부채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아까 보면 어카운팅인데 크리에이티브 어카운팅. 어떻게 보면 윈도우 드레싱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출을 해야 될 거를 빚으로 그걸 안 하고 공기업에게 넘겨갖고 중앙정부는 건전한 것처럼 보이는 일종 페인팅, 그다음 드레싱인데 이걸 갖다 크리에이티브란 말을 쓴다고요. 그럼 착한 부채, 크리에이티브 이 자체가 얼마나 오염된 개념이고 사람들한테 이게 재정이
좀 준엄하다는 걸 갖다 희석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용어에 좀 많은 사람들이 요새 인구 절벽은 굉장히 좀 조심해 하더라고요. 인구 절벽. 지금 뭐 인구가 감소하니까 마찬가지로 보면 이런 식으로 재정을 갖다 교류하지 않으면은 재정 절벽이야. 그러니까 절벽이란 말만큼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 절벽을 막는 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 약속이다 하는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이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국민기구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김은철 교수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구속력을 가느냐. 예를 들어서 요새 감사원을 무서워하더라, 감사원을. 그죠? 감사원을.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에 대해서 결과가 미래 세대에 회복할 수 없는 어떤 데미지를 주면은 이거를 감사원에 준하는 미래를 착취하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범 어떤 그 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이거를 모니터링 하면은 국민들한테 설득이 돼요. 아까 말씀한 대로 0.8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인구가 줄잖아 보면요. 합계 출산율 0.8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야 지금. 미래를 착취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어떻게 착한 부채로 얘기하고 드레이싱을 갖다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어카운팅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 다 좀 일치단결해서 국민들을 설득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을. 그거 안 하면은 뭐 정치인들 뭐 되겠어 보면. 그리고 미안한데 뭐 한 15초만 더 얘기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분명히 이제 이유가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이걸 갖다가 이거를 진짜 그렇게 방패로 해도 되는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안 왔으면 어떻게 이걸 뭐 합리화하고 이걸 갖다가 앞을 갖다 가리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진짜 굉장히 잘못 사후 대처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돼. 그 중에 아까 딱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만 저거 아니에요. 미료공을 뿌린 거 아니에요. 사실 다른 나라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피해를 구제했는데 우리나라만 도대체 이걸 미료공을 뿌렸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면은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예산 방만하게 했던 거 청문회. 그다음 다 하려면 이게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요새 길게 말 못하지만은 국민을 설득하려면은 하여튼 뭐 정권을 바꿔야 되고 정권을 바꾸려면 국민을 설득해야 되고 달걀하고 뭐 닭의 순환 논리인데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이 좀 단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맨날 쓰는 게 이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착취한다. 착취야 착취. 익스플로이트 한다고 지금 도대체 걷지 못하는데 쓰고 나중에 어떻게 그게 물을 메꾸려고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뭐 질문도 아니고 코멘트가 돼버렸는데 죄송한데 하여튼 오늘 발표 자료 집에서 꼼꼼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강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학교에서 재정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재정이 뭔지를 잘 이해를 와닿지 않은 사람한테 저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지금 재정 수지 적자의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더라고요. 지금 아까 그 통합 수지하고 관리 재정 수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뭐가 뭔지 홍보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 통계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런 걸 논의할 때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관리 수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쓸 돈을 미리 끌어잡아 다 써가지고 그거 갖고 맞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재정학을 전공하시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논의할 적에 그 관리 재정 수지의 중요성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둔 뭔가 이렇게 팔로우업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하나 의견이라 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재정주칙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은 국가 부채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나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문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D1, D2, D3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D1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무 무의미한 의미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 D3에다가 비금융 공기업 부채 약 500억 조라고 얘기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다 국가 부채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런 그 재정 준칙 문제를 논의할 적에 현실적인 그런 그 재정 준칙 그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가 두 가지 그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뭐 포퓰리즘 얘기가 나왔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표죠. 포퓰리즘.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지금 경제정책이고 재정정책인데 이게 코로나로 이 재정정책의 방만을 변명을 하면 안 되고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 정부가 상당히 그 사회주의적인 성격에 의해서 소득 주도 성장
경제학 책에 그런 이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서 결국은 일자리 감소, 고용 악화가 되면서 또 재정 지출의 소요가 늘어난 것이고, 지금 국회가 그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국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는 지역구 이해관계에서 멋대로 하고 있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하고 하니까 이게 뭐 재정 지출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고, 공무원이 지금 세계에서 국민 대비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 이 정부가 얼마나 지출에 대한 기준이 없이 돈을 풀어서 표를 얻겠다고 혈안이 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선출 권력이 전문가하고 공무원 집단을 완전히 그 아주 개무시를 하고 멋대로 하는 지금 정치 행태인데, 이거는 참 국민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이상입니다. 위한 자료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현대 화폐 이론, MMT 이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재정의 그 준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이게 하는 이론이 지금 이제 가지고 포장돼서 나오는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컨트롤하고 재정 준칙에서 그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화폐 이론은 뭐 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없습니다. 아주 친여 성향의 학자들조차도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고, 이게 뭐 미국 정도 그러니까 완전한 기축통화국에서나 겨우 성립될까 말까한 이론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 같고요.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 특히 수출 중요한 나라에서 현대화폐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폐 시장이 이렇게 국제화되어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통화시장, 금융이 국제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일본처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국민 순자산, 그러니까 금융 순자산, 가계의 금융 순자산이 우린 적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의 한 2배 이상이고요. 그래서 어떤 국가 부채, 그리고 이제 국가 신용도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그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국내에서 가계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 그 능력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민간이 부를 금융순자산이죠, 축적해놓은 상태가 돼야 이게 부채를 그만큼 또 발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현대화폐 이론은 뭐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나 이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채권 발행이 그렇게 아주 선진화되지 못한 이런 한계 등을 볼 때, 뭐 찍는 대로 다 흡수해 줄 거다? 대외 부분에서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 보니까 흡수 안 해주죠. 가계 부분은 쓴 자산이 없는데 어떻게 흡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소위 파산하면은 이제 가계 파산, 그다음에 기업 파산, 국가 파산 이렇게 하는데, 가계 파산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가계 파산 같은 경우는 뭐 이웃집에 가서 돈 좀 빌려오고, 뭐 부모한테 가서 돈 좀 빌려오든지 형제한테 빌려오면 되는데, 기업 파산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이 소멸하는 거죠. 근데 국가 파산이 낳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이 나라들이 그 파산 과정에서 겪었었던 그런 경험들을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이 재정 준칙 문제라든지 이 포퓰리즘 문제는 아마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뭐 동구권의 파산 같은 경우도 대규모 아주 그 완전히 심각한 그 국가 소멸 사태까지도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재정 관점에서 결국 이제 이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봤을 때, 국민들을 어떻게 이 재정 적자가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심각한 것인가를 좀 알려주면 좋겠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전체 비율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건 GDP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GDP가 뭐 예를 들면 저성장이 한 2, 3년 정도 지속되게 되면은 이 GDP 국가 부채 비율은 뭐 그야말로 로켓 슈팅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성장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다 좀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정 적자의 심각성 그리고 방만 재정의 어떤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좀 더 위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더 쉽고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알릴 수 있을지 그게 저희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그리고 저희 시민단체들이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에 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요. 아마 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김은태 교수님 모시고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많이 듣지는 못해서요. 다음에 또 선생님께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오시고 좀 자세하게 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정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토론을 맡아주신 송원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청년들의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두 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질문 또는 또 의견 나누어 주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강연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전사면 숭실대 법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제조업이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법이 시행되면 기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의 내용을 좀 낱낱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